시험에 안 나오는 거 뭐라 궁금해요. 정상적으로는 적재 비용은 임대인이 이제 물어야 되는데, 그런 다음 나중에 임차인한테 상환 청구를 해야 돼요. 니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임차인이 행불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어디 있는지 알면 걔한테 상환 받으면 되는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 적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빨리 경매 처분을 해버려야 돼. 이거를. 쓸데없는 그만하고. 거기 이제 120페이지에서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점검을 하는 거야. 줄거리 잡았으니까. 먼저 그 1번의 유동적 무효득이 가장 핵심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하니까. 그 다음 추인권에서 거기에 니은번에 추인의 성질, 추인권도 형성권이에요. 그러니까 단독행위야. 그러니까 본인 쪽에서 일방적으로 추인 의사표시만 하면 되니까 점검 딱 하고, 추인권자는 제껴도 되고, 추인의 상대방, 요게 이제 함정으로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이 협의의 목권대리는 거의 한 년마다 나오는데 이것도 사례 문제가 워낙에 많이 출제가 돼요. 아마 그 사례 문제로 말하면은 협의의 목권들이 사례 문제, 근데 사례 문제 자체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 사례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사례 문제 볼 때 특히 위험해야 될 것이 추인을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병의 상대방의 얘가 목권들이다. 그러면 추인은 이 목권들에게 하든, 목권들에 직접 상대방 병에게 하든, 그 다음에 병이 다시 또 이걸 양도를 했을 때 승계인 얘한테 추인하든 상관이 없어. 일단 이 판례를 딱 점검하고 누구한테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 문제 볼 때 주의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요거예요. 이 상대방에 추인해버리면 뭐 함정 낼 게 없어요. 상대방에 직접 추인하면은 이게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답 고르면 돼요. 그 대신 얘한테 추인할 수도 있다는 거, 목권들한테. 근데 이제 얘한테 추인을 하다 보니까 추인의 사실을 상대방이 모를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경우는 본인은 추인의 효과를 상대방이 주장할 수 없다는 거. 그럼 여기서 추인의 효과가 뭐냐? 자, 추인하면은 무효였던 목권대리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뀐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상대방은 처리할 수 없다. 요리 됐건데, 실제로는 얘한테 추인했어요. 근데 상대방의 추인의 사실을 모르는 경우는 본인은 추인의 효과를 상대방의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 목권대리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무효라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이 여전히 뭐 할 수 있느냐? 처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함정에 절대 속으면 안 될 것이, 아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본인이 먼저 추인해버리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없다고? 처리할 수 없다고. 근데 이 경우는 이 의뢰에게 추인을 먼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여전히 처리할 수 있잖아요. 추인의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정으로 내기가 딱 좋다고 말할게. 얘한테 추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 말 듣겠나요? 따라서 거기에 추인의 상대방에서 앞에 판례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추인했을 때? 목권대리인한테. 그때는 상대방의 추인의 사실을 모르면은 본인은 추인 효과를 상대방이 주장 못해. 상대방의 추인으로 대항 못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밑에 방가로 53번. 그거 조심하라고 말이야. 따라서 본인은 상대방이 추인을 사실 할 때까지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때까지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요거 함정으로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사례가 나오면 누구한테 추인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제 말 알아들어요? 얘한테 추인한 건지 얘한테 추인한 건지. 얘한테 추인해버리면 더 이상 처리 못해. 그러니까 얘한테 추인해버리면 얘가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우측의 추인의 방법,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밑에 박스 보세요. 거기에 지금 추인 인정, 그 위에 거가 묵시적 추인이란 거야. 시험에서 사례 문제로 낼 수가 있으니까 동그라미 1번만 딱 점검하고, 본인이 명시적으로 추인 의사표시 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분의 일부를 수령을 했다, 본인이. 그러면 매매대금 전부 일부를 수령했다, 그 말은 뭐예요? 추인하겠다, 그런 취지잖아. 그러니까 이건 묵시적 추인이니까 묵시적 추인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걸 염두에 두고 사례 문제 풀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인 부정에서 밑에 동그라미 2번, 본인이 목권대리 사실을 알면서 상당기간 이의제기 안 했다, 방치했다는 거죠. 이런 거는 묵시적 추인에 해당이 안 되니까
본인이 책임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딱 점검하고 위로 올라가서 시험에서 집중도 출제되는 판례가 B번. 여기 묵건대리를 추인할 때는 본인 쪽에 추인할 때는 묵건대리 전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추인해야 돼요. 따라서 일부만 추인을 하거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또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일부 추인, 변경을 가해서 추인한 것은 무효다. 그거 하도 모르니까 점검 딱 하고 마지막 추인 후 효과, 소급효과 인정이 되는가. 추인하게 되면은 아까도 계속 나왔다시피 추인한 때부터 무효였던 묵건대리가 유효로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는 거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가 인정이 된다? 흔히 말하는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 추인의 효과는. 다만 이것도 예외는 있어요. 이 본인과 상대방이 특약을 맺은 경우 우리 추인한 때부터 유인고를 하자. 그러면 당사자의 특약, 의사표시에 의해서 추인의 효과가 소급효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극히 드물지만 추인 후 소급효에 의해서 제3자와 고려를 해야 할 수 있는 경우도 소급효가 인정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실제로는 극히 드물다는 것. 따라서 원칙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 그러냐 위에도 있다 딱 점검하고 뒤에 넘겨서 추인 거절권 의 확정 무효로 만든다. 따라서 본인은 책임질 필요가 없게 된다. 이때 디귿 추인 거절 효과. 추인 거절하면 뒷꼴랑지. 본인은 다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따라 상대방도 뭐 한다. 최고 뭐 한다. 점검 딱 하고 추인 거절권에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판례가 하나가 있어요. 한 10분 이상 나왔는데 거기에 최근 동그라미 4번으로 딸리 제목을 붙여놨는데 추인 거절권은 동그라미 3이고 묵건대리와 상속은 동그라미 4로 해놨는데 요게 저 추인 거절과 관련해서 상속은 문제가 되돌았는데 아까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줬어요. 협의 묵건대리 갑이 부이고 을이 자식놈이고 아버지 토지를 무단으로 팔았다. 이렇게 협의의 묵건대리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행위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부자직이라든가 일정한 신분관이 있다든가 친인척이라든가 그래서 이 사람의 재산 상태를 잘 알아야지 무단으로 갑의 토지를 판다든가 금을 판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두 사람 사이에 일면식도 없고 이 사람은 재산 상태를 얘가 전혀 모르는데 협의 묵건대리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저 부자지간 이런 예를 많이 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상속 문제가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자식놈이 아버지 대리인을 사칭하고서 아버지 토지를 무단으로 파니까 아버지 열받았다, 혈압 터졌다, 돌아가신다, 스토리가 딱 정해졌어. 사망을 했다. 그는 뒷목 잡게 돼 있어요. 해서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썰은 말하고 마음에 뒷목 잡잖아. 저도 뒷목 잘 잡잖아. 저는 어떨 때 잡아요? 여러분 얼굴 쳐다볼 때마다 잡잖아요. 어? 아무리 뭘 이해시켜주려 해도 이해 못한 표정 지어보니까 뒷목 혈압이 모르니까 여기 뒷목 잡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다. 그러면 내용이 이제 이렇게 전개가 돼요. 지금 얘는 지금 묵건대리 한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사칭하고서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이 아버지의 토지가 자식놈 자 요걸 이제 사례 문제가 또 많이 나오는데 단독 상속이라고 통상 모치를 해놓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옛날 초창기 때는 단독 상속 이런 말 여기다 안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나중에 이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단독 신청 안 해놨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거 이거예요. 이 자식놈이 이제 아버지 토지를 상속받겠죠 이렇게. 근데 지가 지금 묵건대리 해놓고 얘한테까지 등기를 넘겨줬는데 야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래서 땅이 내 거니까 등기 말소시켜달라.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냐 이걸 묻는 건데 만약에 말소등기 청구하면 나쁜 새끼잖아. 유시간 편이면 신의책에 반한다는 거야. 지가 뭐 해놓고 아버지 땅 무단으로 팔아먹어놓고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땅 상속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내 땅이니까 등기 말소시켜라 이렇게 말소등기 청구하면 신의책에 반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말소등기 청구 뭐 한다는 건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가 이제 추인하고 추인 거절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추인 거절권이 상속인 자식놈의 승계가 돼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도 물어봐요. 이 자식놈이 아버지가 사망하면 본인의 주위에서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 있는가 똑같이 묻는데 추인 거절권 행사하면 이것도 신의책에 반한다고 말이야. 자기가 묵건대리를 해놓고 본인이 사망을 하니까
두 본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추인 거절권 행사하게 되면 신의 측에 반해도 책임 안 지겠다고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이야기를 묻고자 하는 건데 왜 이제 이게 단독 상속이라고 사례를 내냐 그러면은 옛날엔 이의신청 안 했는데 시험에 떨어지니까 또 꼬투리를 잡는단 말이야. 아니 얘가 자식놈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이제 묵건대를 얘가 했지만은 A, B 자식놈이 또 두 놈이 있더라. 그러면 이게 공동상속이 되지 않냐 그 말이야. 뭔 말겠어요? 그러면 묵건대란 자식놈은 마소등기 청구도 못하고 추인 거절도 못하겠지만 신의책에 반하니까. 그러나 여기 묵건대를 안 한 다른 상속에는 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야. 이렇게 또 이의신청을 제기하더란 거야. 맞아요. 그 말 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은. 근데 이의신청 나오니까 실제는 이의신청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짜증이 나니까 이제 사례 낼 때 뭐라고 못 지를버려. 단독 상속 이런 애 없다는 거죠. 이의신청 뭐하도록. 그래서 단독 상속으로만 들어가니까 그거는 오해하지 말고 따라서 이제 거기에 기억번에 묵건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그 판례 있죠. 944-206617 이 판례 사례가 밑에 묵건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이 판례를 말해요. 근데 밑에 판례 사례에서 갑이 본인이 갑이 대리권 없이 그랬으니까 갑이 묵건대리인이고 을이 본인으로 되어 있고 이걸 병에게 매도했다고 줘놨죠. 찾나요? 병이 상대방이고 그래서 등기 넘겨줬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기가 토지를 상속받다 하더라도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세요. 그 매명이가 묵건돼서 무효했다는 이유로 청합부로 경로된 이전 등기야 무효 등기라 주장해서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건 신의책에 반한다 이야기인데 갑자기 정이 나왔죠. 병으로 고치시고 병이 상대방이니까 그것만 고쳐놓으라고 말이야. 이 판례가 고우의 기억번 판례고 한 10번 넘게 나온 판례가 점검 따가고 그 밑에 니은번 거꾸로 본인이 묵건대를 상속한 경우는 시험에 나올 거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 뒤에 넘겨서 상대방의 효과에서 상대방의 최고권 요 상대방이 이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당신 요거 추인할래 안 할래 확답해 달라고 최고를 할 건데 이때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앞에서 첫 주에다 그렇게 줬으니까 확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확답에 될 의무는 없으니까 확답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확답하는 거는 시험에 낼 일이 없다고 그랬죠. 확답에 따라 효과가 생기면 되니까. 근데 이제 확답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전제를 했어요. 협의 묵건대리는 원칙 본인은 하등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그럼 얘가 최고였을 때 본인이 확답을 안 했다 그래서 본인에게 책임을 주면 안 되니까 확답을 바라지 않게 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 책임질 필요 없다 그 말이야.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본인은 가만히 있더라도 뭐 할 필요 없으니까 책임질 필요 없으니까 확답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도 책임 물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한 걸로 본다? 추인 거죠. 그 다음에 저번 시간 마지막에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해야지 이렇게 생긴다. 111조 도달주의 원칙인데 도달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발신주가 채택되는 경우도 있다. 바로 묵건들에서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요거 거기 보면은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거할 수 없고 기간 내 확답을 뭐하지 아니하면 바라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된다는 거야. 발신만. 거기서 위에 가로를 닫고 발신주 이렇게 써놨잖아. 이게 도달주의 원칙에 대해서 외의를 취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최고하고 철회의 차이점 하나만 하도 물어보니까 요 상대방이 악인 경우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 악인 경우 이런 경우에도 본에게 채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묵건대령이 추인을 할래 물어볼 수는 있어요. 얘한테 대리권 없다는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악인 경우에 철회는 뭐 한다는 거예요? 철회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최고와 철회 차이인데 상식적인 이야기란 말이야. 왜냐? 이게 지금 계약이기 때문에 얘가 1억 원에 살래 청약했고 얘가 악이다 그 말은 얘한테 대리권 없다는 것을 알면서 사겠다고 승낙했다는 거예요. 그래 계약을 성사시켜 놓고 뒤늦게 자기 일방적 의사에서 다시 이거를 확정 물어 돌려버리면 이것도 신의책에 반하는 거예요. 따라서 악의의 상대방이 무엇은 못하는 거예요? 철회는 그냥 물어는 볼 수 있다는 소리고 따라 그 차이점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그 철회를 하면 제일 밑에 등급 확정 무효가 된다. 따라서 철회한 이유는
본인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고 추인할 수 없고 다시 한번 점검 딱 하고 그 다음 우측에 지금부터 있는 대로 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음 같은 경우는 그러면 누구한테 상대방은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지금 첫째, 이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계약을 차렸는데 자기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이 말은 요 매매가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다 그 이야기겠죠. 그럼 무권대리면은 일단은 본인에게 책임 묻는가 요걸 검토를 해야죠. 그게 제일 목표니까. 따라서 본인에게 책임 물으려면은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든가. 자,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됐어요. 그럼 일단 책임 물을 수 없겠죠. 그럼 이제 협의 무권대리를 검토하라는데요. 협의 무권대리의 경우도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책임을 묻겠죠. 근데 본인이 추인한 바가 없어요. 내용 파겠나요? 그러면 결론. 이 무권대리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에서 벗어났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아까 누누이 가르쳐 줬어요. 철회권 행사했다고 말하면 얘 일방적 의사에서 학정부로 돌리니까 나 얘하고 계약 치는 거 똥발무점 치겠다. 어느 누구도 책임 묻지 않겠다. 요게 철회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명확했나요? 그 철회권 행사 안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거꾸로 악착같이 나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야기죠. 근데 책임을 묻겠다 했지만은 이미 본인은 책임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냐? 남은 놈 딱 한 놈이잖아. 얘잖아. 따라 얘한테 최종적으로 책임 물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고 스스로 거 만들라는 거야. 할 수 있겠나요? 다행스럽게 우리 책이 요거는 또 잘 써놨어. 순서도 어떤 책을 막 개판이 막 뒤죽박죽 써놓고. 근데 요거는 이제 순서대로 잘 써놨다 그 말이야.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책임 발생 요건, 기억, 무권대리다, 앞구절, 뒷구절, 본인이 추인했거나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등 본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사정이 없다. 그 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니은 철회권 행사 안 한다. 상대방의 책임 묻겠다 이런 이야기야. 이럴 땐 누구한테 책임 묻냐? 135조에서 무권대리인 자신에게. 이때도 얘한테 책임 물려면 이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모르고 있고 모르는 데서 과실이 없어야지 얘한테 책임을 묻게 되고 선의 무과실해야 되고 표현대리 책임 묻는 거와 똑같이. 그 다음 이자가 자 아까 117조에서 대리인은 행위능력점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제한 능력자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무권대리를 했다. 이런 경우도 상대방은 이 제한 능력자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가? 제한 능력자에게 책임 묻게 되면 제한 능력자 보호 정신에 반하니까 제한 능력자가 무권대리를 하는 경우는 상대방은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 보호를 위해서. 항상 제한 능력자 우리 민법에서 뭐 하도록? 보호하도록 이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책임 물으면 안 되니까 무권대리는 능력자여야 돼요. 그래야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에 무권대리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 자기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모르고 있고 선의 모르는 데에서 과실이 없더라도 무권대리를 한 이상 당연히 책임을 지는데 이에 관한 판례가 그 위에 중간에 끼어있는 판례 사례 그 2014년도 2월 27일 요 판례인데 요게 이제 우리 시험 옛날에는 그냥 무과실 책임도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 판례가 나오다 보니까 요 판례를 인용해서 무과실 책임을 물으니까 내용은 똑같지만 훨씬 더 세련되게 판례가 써놨잖아요. 뭔 말 알겠나요? 그 판례 딱 점검하고 그 다음 이런 요건을 갖추면 사례 문제 풀 때 또 한 가지 함정에 속지 않도록 이 경우는 이제 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이 상대방이 이제 최종적으로 135조에 따라서 얘한테 네가 직접 이 계약을 이행하거나 이행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해달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이행 청구하냐 손해배상 청구하냐 선택권이 누구에게느냐 이거 사례 문제할 때 바꿔치기 하면 그것만 안 보여요. 이행 청구냐 손해배상 청구냐 선택은 누가 하도록 돼 있어요? 얘 말고 상대방. 요거를 사례에서 의료 선택 주자 바꿔치기 잘하니까 요거 조심하라고 말이야. 그 말 알아들어요?
또 이야기해요. 협의 무권대는 90% 이상 사례가 나오는데 사례 문제 풀 때 누구나 다 맞춰요. 협의 무권 사례는 쉬워. 학교들은 다 맞히는데 속으면 안 될 게 두 개가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 풀 때. 아까 앞에서 한 가지 가르쳤죠. 뭐? 추인의 상대방 꼭 점검하고 해. 추인의 상대방 누구냐고 점검하고, 그 다음 이행정구 손해방지 성부터 누가 선택하냐 그거 해. 그걸 바꿔치기 잘하니까 그 두 개를 유념하라면 사람들 풀 때. 뭔 알겠나요? 그 다음 뒤에 그 단독행위 무권대는 시험에 거의 나올 일은 없는데 한 가지 것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것은 요 매매가 계약이죠. 따라 이제 계약은 무권대 일 약가 99.99% 요 계약은 무권대리가 실무상으로 주로 행해지기 때문에 99.99% 계약은 무권대리가 시험에 나올 건데 법률행위 종류는 단독행위도 있겠죠. 그 다음 게 단독행위를 대리권 없이 얘가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단독행위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있고 없는 단독행위 있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다는 점에서 계약하고 비슷해요. 따라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계약은 무권대리라고 하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거는 시험에 물어볼 일 없어요. 무주 구촌 여러 번 수준에서 너는 출제원이 되면 모를까? 간혹가다 여러 번 수준 너는 출제원도 있을 거 아니요. 똥된장 구분을 못하고. 따라서 상대방의 단독행위를 물어보면 모를까? 그거는 열애시켜버리고 대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특징은 꼭 체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지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떠올리세요. 이 갑이 토지 소유자다. 그러니까 얘가 대리권도 없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포기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또는 갑이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대리권도 없이 갑의 상속을 포기했다. 그러면 이런 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리권 없이 했으니까 무권대리.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뭔 특징이냐 그러면 아까 계약은 무권대리에서 이걸 집중 가르쳐 줬어요. 계약은 무권대리 핵심은 유동적 무효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아까 상대방이 왜 철회권을 갖는가 이걸 내가 집중적으로 주지를 시켜줬어요. 상대방이 철회권을 갖는 이유는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권을 갖다 보니까 본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무권대리 효과가 일방적으로 좌우가 되고, 그러면 계약의 상대방의 병한테 너무 불합리 불공평하니까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도 무권대리 효과를 좌우하도록 철회권 인정이 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논리학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우리 교실이 논리가 통하는 교실인가 내가 모르겠지만 이처럼 상대방 없는 단독의 경우는 상대방 없잖아요. 상대방 쪽에서 처리한 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추인권 등을 그대로 행사하게 되면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무권대리 효과가 유무효가 일방적으로 좌우되죠. 불합리한 결과가 그대로 발생이 되잖아. 이 말 듣겠나요? 그러면 상대방이 없다. 상대방 쪽에 처리 못한다. 그러면 그에 대응해서 본인 쪽에서도 뭐 하도록? 추인 못하도록 막아야지 공평해지지 않겠냐고 말이야. 불합리가 제거되지 않겠냐고 말이야.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의 무권대리는 상대방이 없고 상대방이 처리가 뭐하니까 그에 대응해서 본인이 뭐해서도 안 된다. 추인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전제를 했어요. 왜 추인하는가? 유동적 무효니까. 그럼 본인이 추인 뭐하도록 만들려면 이 무권대리를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로 해버리면 돼? 확정 무효로. 알겠나요? 따라서 정리 정돈.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다. 따라서 본인이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가 하나가 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확정 무효다. 따라서 본인이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줄거리를 딱 잡으라고 말이야. 뭔 말 알겠나요? 그 다음 뒤로 쭉 넘겨서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고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를 딱 공부를 했어요. 여기까지를. 민법은 최고원리가 사적자존적이다. 이 사적자존 실행 수단이 법률행위다. 따라서 일민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 오인되어서 법률효과 발생, 권리 변동을 한다.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요거 하나 배운다. 먼저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직접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일단 우리가 배웠고, 과정은 법률행위 일단 뭐하고 성립되고 뭐 갖추면 된다? 효력력 갖추면 된다 해서 효력력도 딱 맡았고, 근데 내가 직접 법률행위 함으로써 권리의무를 굳이 취득할 필요가 있냐? 바쁠 때는 누구를 통해서? 임의대리인. 내가 일처리 능력이 좀 떨어지면 누구를 통해서? 법정대리인. 대리인을 통해서 대신 계약체결하고 권리의무를 내가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까지를 못 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딱 공부한 이 두 줄을 배웠다고 말이야. 그죠? 더 이상 배운 거 있나요? 또 쓸데없이 선생님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배웠는데요, 나는 많은 거 가르쳐 준 적 없어. 딱 두 줄 가르쳐 줬어. 지금까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딱 두 줄 가르쳐 줬어. 지금까지 더 이상 배운 거 없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딱 끝났다고 말이야. 그런 다음에 법전 순서가 이제 뭐가 나왔어요? 무효 취소가. 이건 설명 안 해도 왜 이 순서가 나오는지 알겠죠? 다 배웠잖아 앞에서.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으로 뭐인데? 무효인데, 이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방법을 다 배워서 직접 법률행위 하는 경우, 다른 놈 시켜서 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두 줄 배웠고, 근데 이번에 이제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가 무효인데 거꾸로 취소사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말이야. 앞에 다 배웠다시피 무효사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취소사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지금부터 여분 삼아서 배우자고 말이야. 여기 나오는 거는 절반은 다 앞에서 배운 거예요. 그잖아요. 공부할 거 없잖아. 딱 두 줄 공부했고 뭐. 참고적으로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는 다 무효사입니다. 취소사에 해당되는 게 딱 세 개가 있어요. 이걸 보세요. 여기 지금 당사자와 관련된 효력요건 중에 취소사유가 하나가 들어가 있죠. 당사자 관해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 것. 이게 효력요건인데, 여기서 권리능력하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무효사유가 돼요. 근데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는 우리는 제한능력자 그러는데, 제한능력자 법률행위가 효력요건 못 갖추고 취소사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에는 취소사유가 들어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관계,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진입표, 저입표, 착오 중에서 착오가 취소사유고,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가 아니야 되니까 하자 있는 의사표시면 효력요건 못 갖춘다. 이게 사기강박, 취소사유죠. 그 다음에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취소사유가 없잖아요. 다 무효잖아. 배웠잖아 앞에서 다. 하고 딱 건너뛰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고 완벽하다고. 그것도 떨어지면 안 배워서 떨어졌다고 악쓰니까 이런 거 다 점검하라는 거야. 거기에 무효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세 번째 줄, 첫 번째 줄에 직업비록 가르쳐줬어요.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불성립, 부존재, 법률행위 아니다 그 얘기인데, 불성립인 경우는 무효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제일 밑에 방가리 62번 요걸 시험에서 집중 물어가 점검 딱 하고, 불성립인 경우는 무효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효는 성립이 일단 되고 난 후에 효력요건 갖추면 유효고 못 갖추면 무효니까 불성립인 경우는 무효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나서 맨날 물어본 것이 제일 밑에 방가리 62번. 이따 뒤에 나오지만 일부 무효 법리라든가 무효행위 추인이라든가 무효행위 전환이라든가 이런 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 불성립인 경우는. 이런 거 틀리면 40점 못 넘기냐 점검 딱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의인으로 동그라미 2번. 무효는 아직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행을 하면은 부당이득이다 그래서 반환 청구가 가능한데, 핵심은 뒷골랑지.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업비록 그렇게 조문수조 내고 다니라고.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면은 반환 청구 뭐한다 다시 점검 딱 하고, 그 다음 무효는 취소가 달린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데, 무효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이전만 하면 한 번씩 물어보는 판례가 그 밑에 판례 사례. 이런 거 틀리면 정말로 가랑면하기 힘드니까 틀리지 마세요. 중간 구절부터 읽어보세요. 무효는 법률 효과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권리무가 안 생기잖아. 따라서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것처럼 설사 보인다 하더라도 법률 효과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외관상으로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법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권리무 안 생기잖아. 채권채무 안 생기잖아. 그 채무불이행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해요, 못해요? 뭐 하잖아. 이런 거 틀리면 제가 빵점도 못 맞아요. 그 다음 무효종료 다시 점검, 절대적 무효 상대면 점검 딱 하고, 앞에서 왜 무효 중에 대부분 무효는 절대적 무효고,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나 대항할 수 있고, 그 대신 무효를 가지고 특정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저번 주에 다 배웠죠. 두 개 있잖아. 비진입표시가 107조량 단서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 허위표시가 무효인 경우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 재산별 대항 뭐 하잖아. 그런 걸 뭐라 한다? 상대적 무효. 그 다음 당연무효, 민법상 무효는 당연무효예요. 무효를 주장해서 법원에 소송직이나 그럴 필요 없으니까 시험하고 상관없고 제끼고, 일부무효, 전부무효에서 법조문 하나만, 법률행위 내용 후 일부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가 일부무효 그러는데, 전문이자 137조에 일부무효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해놨어요. 이 137조 자체를 자주 물어보니까 법률행위 내용 일부분의 무효 사유가 있다. 그럼 원칙이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봐요.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사유로 인정될 경우는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뭐로 보자? 유효로. 명확하겠나요? 이때 예를 들면 나머지 다 필요 없고 이 조문이나 이해해두라고 말이에요. 이 갑이 토지가 있고, 토지가 있으면 우리나라 그 위에 건물이 다 있겠죠. 국토가 협소하고 한 평의 땅이라도 여기라는 게 써야 되는데 맨 땅으로 나대로 놀리는 땅은 별로 없으니까 건물이 있고, 그래서 갑이 거래할 때도 물론 토지 건물은 별개 독립부동산이 따로따로 거래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은 일체로 거래할 것이고. 명확했나요? 3월 20일 날 매매했어요, 세트로. 근데 계약 체결일 전에 3월 18일쯤 이 건물이 이미 멸실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 이 계약이 우치되는 게 이런 걸 풀으라는 소리예요.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분에 무효 사유가 존재하잖아. 이건 원시적 불이니까 무효잖아. 일부분에 무효 사유 존재해. 이 계약 우치되는 거 풀으라고 말이야. 원칙 토지 매매까지 전부가 무효다. 그 대신 이제 외의를 따져야죠. 만약에 건물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멸실했던 사정을 얘가 알았더라면 뭔만이라도 매수했을 것이다, 토지만이라도 매수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 토지 매매만 뭐로 보자? 유효로 보자. 이런 게 일부 무효. 그 조문만 딱 정리하고 우측에다 모셔도 돼요. 판례 사례에서 2번 판례가 이 점으로만 나오니까 됐나요? 여기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있는 판례인데, 매매 대상 부동산의 일부만 토지허가 대상이고, 그러니까 이 칠판의 사례를 그대로 놔두고 토지 있고 이 위에 또 건물이 있어 이렇게. 이 토지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다 그 말 이렇게. 명확하겠나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소지하는 토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이 있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세트로 또 매매했다는 거 이렇게. 명확하겠나요? 세트로 매매. 그랬을 경우에 요 토지 매매는 바로 뒤에 나오지만 허가받기 전에는 유동적이지만 무효로 보죠. 그 이제 건물 매매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요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잖아. 그러니까 이제 매수는 이걸 요구한 사례예요. 내 토지 매매는 허가 대상이니까 요거는 등기 전에 달라고 청구 안 하면 무효니까. 근데 뭐는 건물은 허가 대상 아니잖아. 그러니까 건물만에 대해서는 등기를 지금 이전에 달라, 소유권 있는 게 청구를 한다. 요 건물만에 대해서는 등기 넘겨줘야 되는가? 요걸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 알겠나요? 따라서 이제 토지하고 건물 일체로 매각을 했는데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 판례는 137조 일부무효 법리를 적용을 시키고 있다. 그 판례요. 그래서 시험에서 그 2번 판례가 한 번씩 나온다는 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경우도 이제 일부무효 법리를 적용시키자. 그 판례인데 2번이. 한번 해보세요. 결론은 이거죠. 얘는 건물만 해서 등기 능력도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이걸 묶었는데 일단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전부를 무효로 봐야죠. 그러면 건물만 해서 등기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등기 넘기도록 청구하려면은 이게 전제가 돼야죠. 토지 매매에 대해서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계약 자체가 전부가 유효가 되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건물에서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것이지. 요거는 유효라 그래서 이것만 먼저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그 이야기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매매 대상 부동산의 일부 토지만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경우에도 137조 일부 무효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곧 판례니까 이해 못하면 바로 뒤에 유동적 무효가 나니까 점검 딱 하고 2번 보면 되고 확정 무효 읽으면 되고 뒤에 넘겨서 유동적 무효 요게 저 시험에 쏟아져 나온다는 거. 유동적 무효가 먼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재 법률 행위가 무효예요. 그런데 무권대리처럼 본인의 추인이 있거나 토지거래 허가 경리에 소지하는 토지 매매처럼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거나 하게 되면 무효했던 당의 법률 행위가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이런 경우를 유동적 무효 그래요. 거기에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 무권대리가 이가 들어졌죠. 우리 민법에서 민법 가장 대표적으로 유동적 무효에 해당되는 것은 무권대리예요. 그러나 항상 머리 한 귀퉁이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권대리가 언제나 유동적 무효는 아니니까 어떤 경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 무효예요. 줄기를 항상 그래서 줄기를 항상 잡아야 된다는 거야. 불과 15분 전에 이야기에서 더 잊어먹고 있잖아요. 줄기를 항상 잡으라고 말이야.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이지만 위에가 있다니까요. 상대방 없는 단독의 무권대리는 확정 무효니까 그런 외인이 있다는 항상 염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동의 또는 간청의 허가나 인가를 필요한 법률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기조건부 법률 같은 것도 이제 공부한 사람들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이 안 돼요.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력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 것도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 상태를. 그 다음 시험에서 집중 출제되는 것은 3번에 지금 우리 교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유동적 무효 그랬는데 여러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이제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옮겨갔으니까 앞구절 바꾸라고 그랬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딱 바꾸고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해서 유동적 무효 법률을 우리 대법원이 전개하다 보니까 이에 관한 판례가 시험에 아예 쏟아져 나오다시피 하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고 이 갑이 토지 소유자다. 근데 이게 이제 부동산 투기 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소유자는 토지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서 거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 군수, 구청이 허가를 받고 이제 매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례가 허가를 받지 않냐고 매매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말이요. 내용파겠나요? 그러면 이 허가 대상인 토지에서 관할관청, 물론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를 했다. 그럼 이 계약은 일단 무효가 돼요. 이렇게. 그럼 일단 우리 시험에 단답식으로 저 앞에서 가르쳐 줬다시피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그 이야기예요. 허가 받지 않고 매매하면은 그 부동산 거래 신고란 법률 위반했잖아. 근데 뭐가 됐어요? 무효가.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 효력 규정 위반한 것은 무효니까. 따라서 가로챈 1번 제목 효력 규정이다. 잊어먹지 않도록 하고 단답식으로는 이렇게도 물어보니까 오히려 단답식으로 물어볼 때 많이 틀린다고 앞에서 주직해 줬죠. 그 판례를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요즘에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은 웬만한 건 다 맞춰요. 왜? 이 부분은 시험에 쏟아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쏟아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판례는 쭉 깨고 가. 근데 이렇게 단답식 물으면 또 틀려푼다 말이야. 효력 규정이다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허가를 받기 전 상태에서 이제 무효인데 문제는 이게 절대 무효, 확정 무효가 아니라 우리 판례는 무슨 무효로 보더라? 허가 받기 전 상태를 유동적 무효로 보더라고. 따라서 나중에 이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게 되면 소급 처음부터 이 계약 유효 등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허가 받은 다음에 당사자는 다시 별도 계약을 또 체결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허가 받기 전 상태를 무엇으로 보더라? 유동적무로 본다. 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요게 법규에는 허가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부동자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법규하고 달리 요거는 허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허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2차 과목 시 이제 공법시는 주로 배우겠지만 허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금지를 시켜놓고 그 금지된 것을 해제, 풀어주는 것이 허가라고 말이에요. 뭔 말 알겠어요? 음식점 허가를 내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 백성들이 기나 고동이나 속단말을 음식 영업을 하면 안 되니까 누구나 그 음식점 하는 걸 일단 막아놓고 일정 요건, 자격 요건 갖춘 사람에게만 그걸 풀어주잖아. 음식점 하시라고. 그런 걸 뭐라 한다? 허가. 금지된 행위를 풀어주는 게, 해제해주는 게 허가야. 근데 요 경우는 시장구독자 허가를 받아라서 허가라고 됐는데 보세요. 요게 지금 허가를 딱 받게 되면 요 무효였던 요게 처음부터 뭐로 바뀌는 것이 이유로 바뀌는 것이지 금지된 거를 풀어준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냐 그 말이야. 따라서 요거는 허가가 아니라 공법식 동원하세요. 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밑에 가로친 3번이고 써 있는 거고. 법규상으로는 허가받아서 했지만 허가가 아니라 인가를 말한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외우면 안 돼요. 그 판례가 지금 뒷페이지까지 지금 한 20개 남짓 쓰여 있는데 이것 갖고도 다 해결이 안 돼요. 더 많은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 쓰여있는 판례도 외워가지고 풀려면 머리 깨져뿐다고 말이야. 따라서 상식이 역학에서 지금까지 배운 법 지식을 동원해서 해결하면 돼요. 모르는 건 또 뒤에서 또 나오니까. 먼저 이게 지금 유동권 하지만 계약 자체가 됐거나 무효예요. 무효니까 당사자는 일단 권리무효가 발생이 안 되겠죠. 일단은 매도인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의존 의무 부담 안 하고 대금지급 조건 권리 가질 수 없고 반대의 권리무 발생이 안 되고. 따라서 첫째, 각 당사자는 상대방 이행 청구 못 하겠죠. 얘는 소유권 넘겨달라, 얘는 대금 지급해달라 못하고. 따라서 우측에 이행 전 동그라미 1번 계약상 이행 청구권 동그라미 1번 써진 거 이행 청구 뭐 한다 그 이야기예요. 제목만 보고 넘어가세요. 읽으면 본인만 손해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이거는 채권 채무 자체가 발생이 안 되잖아요. 이자는 대금 지급 채무 없잖아요. 소유권은 채무 없잖아. 따라서 얘가 대금 지급 안에 따라서 얘가 소유권이나 안에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타방 당사자는 계약 해지하고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무효니까 채무 없잖아요. 그 채무 불이행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동그라미 2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없고 동그라미 3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없고 그 제목만 있고 넘어가 보세요. 하도 시험에서 물으면 이거는 맞히라고 내주는 거니까. 무효니까. 그 다음 이행한 후 예를 들어서 얘가 제일 문제야. 계약금을 한 3천만 원 교부를 했다. 이런 경우에 이 계약금 내서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먼저 이게 유동적 무효 상태인 경우에는 이 계약금을 하도 물어봐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 유동적 무효인 경우는 간헐간증 허가 믿게 되면 이게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니까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를 즉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미 교부한 계약금은 무엇으로 써먹는 거죠? 매매 대금으로 충당을 시키지 않을게. 따라서 유동적 상태에서는 허가만 받으면 유효가 되고 대금 지급 채무가 생기고 그러면 계약금은 매매 대금으로 충당을 시켜야 되니까 유동적 상태에서는 반환 청구 못하고 그것인 주의할 것. 이게 불허가 처분에 확정이 돼서 확정 무효가 돼버리면 대금 지급 채무가 생길 일 없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을 매매 대금으로 충당할 일도 없으니까 확정 무효가 되면은 비로소 반환 청구하니까 동그라미 1번 판례에서 이걸 몰라서 틀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이. 그래서 지문 잘못도 틀린 사람 많으니까 뭘 꼭 확인하라. 유동적 무효 상태를 반환 청구 못하고 확정 무효가 되면 반환 청구 가능하니까 지문에 어떤 것이 전제가 되었는가 그것만 잘 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해약금인 해지가 가능한가. 요거는 이제 565조 1항 이중매매에서도 여러 번 나왔다시피 계약금을 3천 교부를 했다. 그럼 매도인이 무담시 땅 팔기 싫어졌다. 그럼 매도인은 계약금 2배 돌려주고 계약 해지하고 얘가 땅 사기 싫었다.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는데 이런 계약금 우리가
해약금 그러죠. 그럼 민법에서는 당사자 특약이 없으면은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565조 1항에 요리 규정이 됐는데 이것은 계약의 일반 원리이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인 경우도 565조 1항 그대로 적용이 되고 따라서 얘는 계약금 2배 돌려주고 해지하는 건 가능해요. 얘는 포기하고 해지할 수는 있고 따라서 동그라미 2번 해약금은 해지는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565조 1항은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계약 일반의 법리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우리가 이 앞전주에 지겹도록 이런 거 배웠어요. 여기 이제 둘이 이제 매매를 했는데 요게 107조부터 110조까지 비진입표시, 허위표시, 차고사기, 강박 등의 사유가 존재하더라고 말이야. 무효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그 이야기야.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무효로 돼 있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 무효 취소 사유가 107조부터 110조까지 무효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 그래서 굳이 예를 들어서 얘가 무효 취소를 다시 주장할 필요가 있는가? 이 계약이 이미 무효가 됐는데 요걸 묶었는데 저번 주에 차고할 때도 이와 유사한 판례를 가르쳐 줬어요. 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얘가 무효 취소를 주장할 만한 실익이 있으면 다시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경우는 다시 무효 취소를 주장해서 이걸 확정 무효로 만들 실익이 있어요. 대표로 두 가지인데 바로 뒤에 나오지만 유동적 무효인 경우도 간헐관청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협력 의무는 있어요. 근데 무효 취소를 주장해서 이걸 확정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협력 의무를 면할 수가 있고 거기까지 그 밑에 판례 쓰였죠. 근데 매수인의 경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실익이 있어요. 거기 책에 안 써졌지만 뭐일까요? 거기는 협력 의무 면한다고 써졌잖아요. 마지막 구절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실익이 있다니까. 돈 문제가 걸려있어. 돈 문제. 돈 문제 걸려있다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유동적 무효 상태는 계약금을 반환 못 받잖아. 그런데 뭐 해버리면 무효 취소를 주장해서 확정 무효로 만들면 계약금을 부당으로 반환 청구했다는 중요한 실익이 또 있잖아. 매수인 입장에서는 5분 전에 가르쳐줘도 응용을 못하고 5일 전에 가르쳐줘도 모르긴 내 일반이고 그 말 알아듣겠나요? 그 다음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호 이게 이제 유동적 무효라는 것이 언제나 유동적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전제 요건을 갖춰야 돼요. 허가받을 거를 전제하고서 계약 처리한 경우만 유동적 무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계약이 무효니까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본래적 효력, 뭐 소유권 이전 의무, 대금직 뭐 이런 건 발생이 안 되겠지만 얘네들이 무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협력 의무는 부담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알기에는 원래는 무임에는 일체의 권리 의무가 발생이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 알아들어요? 근데 무슨 의무는 생긴다는 거예요? 협력 의무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시험에서 집중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허가받을 걸 전제하자 계약처럼 유동적 무효로 보니까 따라서 첫째, 책 보지 말고 협력 의무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일방 당사자가 협력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 타방 당사자는 협력 의무를 이행하라고 법원에 소제기할 수 있는가? 상식. 의무자가 의무 이행 안 하면 상대방이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박살내면 되잖아. 소제기할 수 있고 두 번째, 협력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의무자가 의무 이행 안 한 건 채무 불이행이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거 두 개 외우지 말고 거기에 동그라미 2번 소송상 청구 가능하다. 확인했나요? 그 다음 밑으로 나서 동그라미 4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동시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계약법 들어가면 바로 나오니까 그거 딱 공부하면 체크하면 되고 워낙에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밑에 계약 해제권 제일 밑 동그라미 6번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 협력 의무를 이행 안 하면은 일종의 채무 불이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타방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여기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해제 사유가 안 돼요. 나중에 계약법 바로 다음 주부터 배울 건데 계약법 들어가면은 원래 이제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것도 언제나 그런 게 아니고 채무 중에서 주된 채무를 이행 안 했을 때만 계약 해지하는 것이고 주된 채무 이외의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제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매매 같으면은 주된 채무가 뭐냐? 매매 같으면 주된 채무, 그 주된 채무를 이행할 때 해제 사유가 되는 거니까 흔히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약의 목적 달성과 직접 관계가 있는 채무를 주된 채무 그래. 계약의 목적 달성과 직접 관계가 있는 채무 찾으세요. 여기서 첫 주부터 지겹도록 가르쳐서 목적이 뭔가를. 얘는 뭐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얘는 대금 지급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계약의 목적 달성과 직접 관계가 있는 채무는 소유권 이전 채무하고 대금 지급 채무잖아요. 이게 주된 채무예요. 요걸 이행 안 하면 해제 사유가 되겠지만 요건 애시당초부터 뭐니까 무효니까 이런 채무는 발생이 안 되잖아요. 이 채무를 이루는 계약 해제는 안 되겠지만 여기 협력금은 이런 주된 채무에 뭐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적 채무 불과하기 때문에 요걸 이행 안 했다고 해서 해제 사유는 안 되죠. 그게 동그라미 6번이고. 넘어가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거기 어디가 보네. 소송상 청구 가능해서 뒷구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게 쓰였어. 토지거래가 신청 절차 청구권을 피보정 권리로 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찾았나요? 확인했나요? 다시 앞페이지 넘겨서 제일 밑에 방가리 65번을 보세요. 자, 요거는 무효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유권 넘겨달라 대금 지급다 이행 청구 뭐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밑에 방가리 65번. 따라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거를 조건으로 해서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것도 허용이 안 돼요. 허가 조건부 이전 등기 청구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뒷구절 허가 조건부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정 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가압제물 신도 허용되지 않는다. 찾나요? 그거 비교 잘안 거예요. 요거하고 그 뒷페이지 협력의무 이행 청구권을 피보정 권리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는가 두 개를 비교 잘하라고 말이에요. 차이점 이해하겠나요? 뭔 차이인가요? 요 토지를 얘가 처분 뭐하도록 해야 지금 가처분 한다는 소린데 가처분 하려면 가처분에서 보존하고자 하는 피보정 권리가 있어야죠. 내가 이러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석이 토지를 닮아서 처분하려고 하니까 그걸 처분 못하게 막아주세요. 그게 처분금지 가처분이야. 그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려면 그 전조로서 피보정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야. 그 말 했겠나요? 근데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못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이 없다니까. 그게 앞에지 판고 65. 근데 협력의무 이행 청구권이 얘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 협력의무가 있으니까 얘는 얘한테 협력의무 이행 청구하잖아. 요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는 공짜 문제니까 틀리지 마세요. 소유권 이등기 청구권이 없다니까. 없는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이 안 되잖아. 그게 앞페이지 방가리 65번이고 지금 알아들어요? 뒷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뒷꼴랑지 요거는 협력의무 이행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 매수인한테. 그러니까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은 가능할 거이고. 알아들어요? 아직도 대답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럴 때는 뭐 하자. 민법생 혈압 올라서 쓰러지는 거 보기 싫으면 눈높이 교육이 옆에 짝꿍이 가르쳐줘. 이거를 딱 1분 만에 알아버린 사람이 있는데 1년을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지금 계속 추지를 시켜줘도. 그 선생이 아무리 말해도 이해 못한 것도 옆에 짝꿍이 이야기하면 금방 또 알아들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한다? 눈높이 교육.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눈높이 교육 하라고 말이야. 옆에 쉬는 시간 때. 민법생 팀목 안 잡도록 그 정도에서 알아듣을 거예요. 그 다음 3번에 자 첫째 허가받게 되면 소급이에요.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그 다음에 가로친 2번 확정유효. 자 이런 경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딱 지정이 됐다가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재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부터 지정 해제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허가받을 필요조차도 없이 이 계약은 무엇으로 바뀌어버려요? 유효로 확정이 돼. 그러면 거기에 판례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위에 줄에 145페이지 찾나요? 제지전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 유효로 되므로 그 다음 줄이 아주 중요하다. 각 당사자는 즉시 이행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시 소유권 넘겨달라, 대금 지급해달라, 즉시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청구당하고. 그 다음에 확정 무효가 되는 경우도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첫 번째 사유,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 확정 무효가 된다. 두 번째 사유,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했다. 확정 무효가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정지조건부 매매에 있어서 관할관청 허가를 받기 전에 그 조건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이 됐다. 불성취로 확정이 됐다. 잠깐 7번 보세요. 이 사건은 지금 이런 내용인데, 지금 농지에 관해서 지금 매매를 한 사건이 농지에 대해서 매매를 한 사건인데, 요 매수인은, 요거 이제 물론 토지거래 허가권의 소재였고, 매수인은 이 농지를 매수해서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다 해서 공장을 농지를 매수 설립하고 자요. 그럼 현재 상태로는 요 농지 매입에 공장 설립 뭐 한다고 말이야. 따라서 뭘 조건으로서 매매를 했냐 그러면은 매도인이 농지를 뭐 해주는 것을 전용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토지 매매한 거예요. 농지를 전용해 주는 걸 조건으로서 매매했다고 말. 내용 파겠나요? 그런데 매매하고 놓고 보니까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 거야. 절대 농지다 이래가지고. 그럼 전용 허가를 받을 수가 없게 되면은 설사 나중에 관할관청 허가 받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유효가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미 이 조건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게 확정이 되어버렸으니까.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게 확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관할관청 허가 받을 필요 없이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게 확정이 되어버리면, 조건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게 확정이 되어버리면 이 단계에서 이 계약은 뭐로 돌아간다고 말이야? 확정 무효로. 이런 스토리니까 점검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이거는 허가받을 걸 전제해서 계약 체결과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허가받을 거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허가받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확정 무효가 되는데,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하는 것은 제일 밑에 방과리 69번에 애가 들어있으니까 집에 가서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 5번에 그 중간성약 등기와 관련한 거, 이건 중간성약 등기도 하도 물어보네. 잠깐만 7번 보세요. 지금 이런 경우에 우리 앞에서 중간성약 등기가 어디서 나왔던가요? 단속균형할 때 나왔죠. 이 토지가 이제 갑을병으로 전전양도가 됐다고 말이에요. 토지가 갑을병으로 전전양도가 됐는데 우연찮게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소지하는 토지라는 거예요. 근데 허가 받지 않고 이렇게 매매했다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소지하는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매매를 했다. 그럼 허가 받기 전 상태에서 이 매매는 유동적인 하지만 각각 무효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물권법 지식 또는 등기법 지식 동원하세요. 이런 경우에 최초 양도인 중간자, 최후 양수인 3자 합의가 있으면은 중간성약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봐요. 등기를 이렇게 건너뛰더라도 그렇게 하자는 3자 합의가 있으면 유효가 되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 할 건데, 우리 판례에 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행해진 중간성약 등기는 7분의 4처럼 중간성약 등기를 하고 난 3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외적으로 무효가 돼요. 딱 이 경우는 얘가 소유권 취득 뭐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특히 이 경우는 다음 같은 경우 이 중간성약 등기를 유효로 보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이 당사자의 매매계약, 매매계약 요거는 최소한도로 유효한 걸 전제로 해서,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유효한 걸 전제로 해서 등기가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번거로우니까 편의상 등기만 건너뛴다, 이런 취지야. 중간성약 등기 유효가 되려면 그 전조건으로서 당사자사의 매매는 일단 뭐 해야 된다? 유효해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로 생겨진 매매는 허가받기 전에는 유동자인지 무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효인 경우까지 이걸 유효로 봐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여기서 중간성약 등기라는 3자 합의가 있다고 해서 최초 양도인하고 최후 양수인 두 사람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등기는 이제 삼자합의에서 이렇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데 그 따라서 이 두 놈이 매매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 토지거래 허가자 관련해서는 원래 허가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받도록 되어 있나요? 각 거래 행위마다 허가 받도록 되어 있네요. 이렇게 거래 행위마다 허가 받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삼자 합의에 따라서 요 두 놈이 매매계약 당사자가 되는 건 아닌데 두 사람이 매매계약 당사자인 것처럼 하고 여기에 관할관청 허가를 1000만 번 받더라도 요거는 그대로 무효예요. 허가는 매 거래 행위마다 이렇게 받는 거 이렇게. 따라서 거기 판례가 지금 이걸 말하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 없이 중간상약등기 합의에서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매매 당사자라는 허가를 받아서 이건 무효예요. 허가 받아서 이 두 놈이 당사자가 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야. 뭐 알겠어요? 허가는 이렇게 매 거래 행위마다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강요된 이전 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사례 문제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냥 사례가 나왔다. 그냥 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의신청 해버리다는 거야. 보통 이제 토지 같으면 중간생끼리는 삼자 합의가 있으면 이 등기가 유효가 되잖아. 얘가 소유권 취득하고 이렇게 사례를 낸 거예요. 그냥. 그럼 그때 푸시면 돼. 그래 또 이의신청. 아니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우도 있는데 왜 그거는 전제 안 했냐고 말이야. 저거 나더래요.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소지한 토지하면 이 등기가 무효잖아. 거꾸로. 소유권 취득 뭐하고 이런 갖고 또 들이민 거야. 떨어지면 그냥 곱게 떨어진 게 참 좋아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례가 이제 꼭 이렇게 내버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소지하지 아니하는 토지다 이런 식으로. 저만 나더래요. 출제원들도 중개사 시험은 엄청 고달파. 뭐 토시만 뭐 잘못되면 꼬투리 잡고 넘어가니까. 그 중에서 알아듣을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그 104표 제일 밑에 요거는 아직 출제가 안 되는데 귀책사 있는 자 무효 주장 여부 하나만 물어봅시다. 무효 취소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취소는 누구나 취소하는 게 아니죠. 특정 인만이 취소하는 거요. 예를 들어서 요 을이 갑을 사기강박했다. 그럼 매매했다. 그러면 얘는 취소 뭐 하는 거야? 사기강박 당한 자면 취소하지. 자, 근데 이게 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가 됐다. 그러면 얘도 누구라도 무효 주장하는 거예요. 무효는. 따라서 제일 밑에 가로친 2번 판례. 이게 이제 확정 무효가 됨에 있어서 귀책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요걸 묻고 있는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무효는 애시당초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확정 무효로 만듦에 있어서 설사 귀책서가 있는 아락하더라도 여전히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무슨 문제가 남냐 그러면 판례는 이제 거기까지 쓰여 있지만 뭐는 남냐 그러면 상대방은 무효로 만들며 있어서 귀책 사유 있는 자에게 별도로 뭐는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는 거.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그 계약법 그 예습 좀 해와야 돼요. 그 계약법 총칙에서. 이제 중요한 건 다 끝났으니까 계약법 가르쳐 드릴 거니까 계약법 그 예습 좀 해오라고. 다음 시간에 고생 많이 했네요.